예, 남북한과 미국 정상 간 대화가 급진전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관임에도 정의용 실장을 직접 면담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오늘 서훈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 방북, 방미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발 중단과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는 시선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반도 정세 한마디로 중요한 분수령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주변국이죠. 중국, 일본, 러시아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글쎄요, 양재츠 국무위원 그리고 네. 왕이 외교부장, 외교 관련해서 톱3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난 건데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굉장히 환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제 뭐 네. 대화 내용을 일단 저희들이 차츰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 분위기는 지금 이제 중국 양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인대가 있고 그다음에 정협이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정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또 이번에 헌법 개정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시황제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예. 그 시진핑 주석이 그야말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 특사가 이제 사실상 시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그 우리 정의용 특사를 만난다는 것은 상당한 환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동안 이제 중국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행위자로서 아주 주요하게 역할은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과거에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역할의 범위가 좀 작고 중국의 국내 정치에 이제 집중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번에 우리 쪽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정의용 특사로부터 북한의 이야기, 김정은의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예. 정확하게 좀 듣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특사를 만나서 예.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 부분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이 헌법을 바꿔서 이제 그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또 어제 이제 그 황제식 접견을 했다. 뭐 정의용 실장과 양재츠 국무위원을 마주보게 한 거 본인은 상석에 앉는 바람에 지난해 5월인가요? 그 이해찬 맞습니다. 전 의원도 뭐 그런 거 있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 연말에 좀 의전 그 정상회담 때도 의전 논란이 좀 있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개념치 말고 그냥 어떻게 의식 안 하고 뭐 양국 간의 내용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형식 부분도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중국이 많이 오만해지고 있죠. G2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패권을 고르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상당히 오만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현실은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이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김 교수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이제 형식을 띠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 뭔가 또 좀 중국에게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든가 뭔가 없나 하고 귀를 쫑긋 하면서 예. 정의용 실장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듣고 자기들도 열심히 이제 하겠다. 예. 또 뭐 아주 성과적이다. 예. 또 자기들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협력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예.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 심지어 왕이 그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23975를 자기들이 열심히 그 시행한 결과 아니냐. 예. 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정말 바쁜데 여러분 만나준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또 생색을 내는 이제 그런 건데 어떻든 우리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국 측 인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많은 걸 알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관계 설정 관계에서 좀 소외됐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중국 측이 주장하는 그 한반도 비핵화 해법이 쌍궤병행이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 쌍궤병행이라는 게 그동안 중국이 계속 했던 이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이 했던 이야기는 쌍중단, 쌍계병행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쌍계병행은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하고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병행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핵화만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북한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화체제 논의도 함께 해야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쌍계 병행입니다. 예. 이것은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입장을 표명해왔고 예. 쌍중단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예.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합훈련을 그렇죠. 중단하는 이런 조치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쌍중단이라고 하는 측면을 정확하게 그 딱 맞춰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북측에서는 7차 핵시험과 ICBM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꺼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 또 지금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미 군사훈련이 좀 더 그 전략 무기의 전개랄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되는 예.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훈련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 예.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이야기하는 쌍중단, 쌍계 병행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중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예. 그런 점에서 중국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현재의 흐름 자체는 예. 왕이 부장 이야기는 뭐 일견도 서로 그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역할도 예. 중요하고 정용 실장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대화의 첫걸음에 중국의 역할이 컸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을 다 넘기고 있고 또 중국 시진핑 주석한테도 최대한 공을 넘기고 아베 총리한테도 넘기고 예. 푸틴에게도 넘기는 이런 중매인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외교가 한국이 처음 맞닥뜨린 외교입니다. 예, 이 외교를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나 지원, 특히 제재 동참해줄 부분은 해줬고 네네. 또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원수들한테 고맙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제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왕이 부장이 그 2397호가 잘 좀 발휘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셨습니까? 중국 외교부가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보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즉답을 피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장성택인가요? 예. 네, 처형 이후에 완전히 그 갈라섰고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지금 북중 관계는 예년만 갖지 못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중 관계는 정말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물론 이건 NHK 그 일본 방송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성택 얘기를 처형한 이유는 역시 중국이 김정남이를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닌 김정남이를 세우려고 장성택 얘기가 모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중국 측에서 북한에 흘려가지고 예. 김정은 귀에 들어가서 장성택이를 종파 분자로 처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후에 어느 정도 중국이 개입됐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고 뭐 그래서 또 김정남까지 작년 초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은 혈맹이고 어떻게 보면 동맹이고 정말 믿는 도끼인데 오히려 믿는 도끼에게 지금 발등을 찍힌 것 아니냐는 그런 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겉으로는 자기들을 그 편이고 도와준 것처럼 하면서도 아까 2397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세게 북한을 압박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국마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예. 거냐. 예.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는 말리는 며느리가 더 미운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북중 관계가 계속 나빴습니다. 정상회담도 하지 못하고 작년에 숭타오 특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맞이하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가 나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그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문제나 북미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게 사전 통보를 했다든가 그런 건 안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그걸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 잘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앞으로 과연 정말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비핵화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 협조할지 그건 정말 이제 의문인데 거기서 역시 또 우리의 역할이 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뭐 비슷한 기조의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했다 이런 얘기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본 패싱 이야기를 일본 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사실은 안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악수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오늘 15분을 만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1시간 가까이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만큼 아베 총리도 좀 궁금했고 일본 패싱에 대한 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세 사람 그러니까 시진핑, 아베, 그 푸틴 이 세 사람 중에서 지금 가장 지금 한반도 정세의 변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애달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아베 총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비상등을 켜고 지금 끼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정세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일본이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베 총리가 비핵화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국과 확실히 공조를 해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 스스로 이제 한국과의 협조를 한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이런 그 외교의 동북아시아에서 외교가 이렇게 다자 외교가 펼쳐진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의 역할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나라들과의 그런 협력과 협상을 통제해 나가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외교가 새로운 어떤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베 총리가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베 총리의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듣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관계가 좋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목류를 부리거나 또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일본식 시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베 트럼프 양 정상회담이 곧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쪽과 아베 총리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일치된 입장을 갖고 그걸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좀 더 일본 측 아베 총리와의 우리와의 대화의 면들을 좀 더 넓히는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은 이제 러시아로 향을 했습니다. 오늘 푸틴 대통령을 만날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18일 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만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황은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는 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특사단 외교 일정,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방러 일정을 마치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국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특사단의 인사 지난번에 방북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교 라인, 특히 외교부 쪽이 좀 배제된 부분이 이후에 이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이후에 비핵화 논의를 했을 때 조금 부담이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현재까지는 사실 외교부가 할 일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남북 관계에서 촉발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직접적인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었죠. 사실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정상회담은 두 번 있었습니다만 다 사실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라인들이 동원이 돼서 그 성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일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국가정보원 물론 안보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국정원이라든가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서 남북 관계를 푸는 이제 이런 형국으로 가는 이제 상황이었고. 그럼 이후에 조율은 이제 외교부 몫이 그렇죠. 물론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역할이 점점 커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일인가 16일인가요? 틸러슨 장관과 우리 외교부 장관이 16일 날 만나는 거죠. 외교부 장관과 이제 회담이 또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역시 이제 한미 간의 조율,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어떤 의제를 설정할 것이고, 물론 이제 장소 같은 것, 특히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모든 것들과 관련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서 정말 한치도 그 오차가 없이 문재인 대통령 말씀 맞다나 유리 그릇을 들고 가는 그런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깨지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초단위랄까 분단위로 쪼개서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는 건데 역시 이제 외교는 외교관들이 잘 하는 거니까 앞으로 외교부의 역할이 커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장소 얘기했으니까 마저 여쭤볼게요.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후보지 9곳을 소개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어디서 할 것인지 많은 분석이 좀 있었는데 뉴욕타임즈는 9곳 많이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뭐 그중에서는 판문점을 가장 유력한 곳으로 좀 지목을 했는데 먼저 전 의원께서 뭐 어느 곳으로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뭐 판문점이 좋겠죠.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떠나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뭐 자동차로나 기차로 정도 이동하는 거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판문점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남측 지역 평화의 집을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판문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하는 거고 체제 안전 보장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체결했던 판문점, 그 판문점이라는 지역,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 그것 때문에 그걸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그 판문점으로 올 건가? 그것도 좀 문제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 같아서는 워싱턴으로 부르고 싶을 텐데 김정은이가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스위스라든가 좀 중립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제안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동해상이라든가 동해의 공해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판문점에서 하면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북미 회담 장소 중립적인 장소에서 열려야 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아닌 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중국이 아닌 이유는 뭐 아마 시청자분도 어림짐작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베이징은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뭔가 그런 정상회담 하는 것이 북중 관계를 고려해서 본다면 미국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금 전현준 박사님 말씀하신 판문점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판문점에 대한 역사성은 이제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판문점이라고 하는 공간은 남북 정상회담을 이미 4월 달에 하고 난 뒤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의 의미로서 신선도는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평양으로 직접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3명의 미국인 그 억류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회담을 정상회담을 하고 데리고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도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이제 반대가 좀 현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전 세계의 모든 언론에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은 평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좀 어렵다면 제주도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경호상의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까지 고려해 봤을 때 또 우리가 중개인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전해진 이후에 북한 매체들이 어떻게 관련해서 소식을 전할까 했던데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제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 수위도 조금 낮춰지는 그런 분위기는 좀 감지되는데 이 대화 정상회담 성사 분위기를 전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왜 군내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지? 그래서 조금 그 미국을 견인하려고 하는 좀 애타게 만들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국내적으로는 역시 워낙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대미 비난을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좀 의아해한다 할까 좀 혼돈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슬슬 교양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제3방송을 통해서 슬슬 조금 그 미국에 대한 그런 감정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다음에 그걸 터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핵무력 완성 이야기를 했고 갑자기 비핵화하면 주민들도 좀 혼선이 있겠네요. 그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속 100km로 계속 달리다가 갑자기 서게 되면서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 유턴을 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게 되면 뭐 차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더 좀 호흡 조절을 하면서 북측이 좀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